안녕하세요. 오늘 스퍼기어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짧아요. 스트렝스하고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스트렝스라는 거는 이제 기어 이빨이 부러지지 않게 혹은 이빨에 이제 플래킹이라 해서 이빨 표면이 뜯겨져 나가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방지하는지. 사실 이거는 기어 디자인하고 관련이 있고 아마 대부분 기어의 폭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어 디자인하는 그러한 순서도 주로 뭐 설계를 할 때 어떤 변수들이 주어지고 그 변수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어를 이제 샤프트에 연결해서 기어하고 샤프트가 같이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뭐 헛돌거나 동력 손실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어하고 샤프트를 동시에 같이 회전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기어 이빨에 걸리는 스트렝스, 응력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기어 투스 스트렝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FEM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유한요소 해석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과 같은 경우는 유한요소 해석에 대해서 아마 배우질 않을 텐데요. NX에서도 뭐 나스트란이라고 하는 유한요소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유한요소 모델로 해서 3D 모델이나 혹은 2D 모델을 만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응력을 찾아주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신 그림 같은 경우는 본미세스 응력을 표시를 한 거고요. 빨간색이 700메가파스칼이네요. 보통 이제 메가파스칼 단위로 나올 테니까 이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닿는 지점, 그리고 이빨의 뿌리 지점, 이런데 응력이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기어가 망가진다, 기어 이빨에 손상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요 지점이랑 그 다음에 이 지점, 이렇게 두 가지 지점에 손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이때 이 위에 지점, 잇몸 지점이죠. 이 지점 같은 경우는 플래킹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면이 뜯겨져 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이 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빨의 끝이 이렇게 부러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두 가지 필렛 부분하고, 그러니까 밑에 뿌리 부분이죠. 그리고 위에 부분. 이렇게 두 군데 응력이 집중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기어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응력이 집중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사실은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발생을 해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조할 때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또 표면이 뜯겨져 나가는 경우는 표면 처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표면의 열 처리를 잘못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빨 뿌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깎아서 만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어를 만드는 방법이 소결이라고 하는 구워서 만드는 방식, 도자기 굽는 것처럼 구워서 만드는 방식이 있고, 이빨을 깎아서 만드는 방식인데, 깎아서 만드는 방식에서는 주로 이빨이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워서 만드는 방식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빨이 부러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자, 그랬을 때 기어 이빨이 이제 부러진다든가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기어 이빨이 받는 밴딩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루이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루이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루이스식이고요. 이 루이스식에 대해서는 어썸션이 되게 많아요. 하나의 기어의 이빨 끝부분에 모든 로드가, 즉 이빨의 끝부분에 모든 로드가 다 작용을 한다. 무슨 탄젠셜 포스나 아니면은 레이디얼 포스 모두 다 이빨의 끝부분에 작용한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레이디얼 포스는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빨이 이렇게 밴딩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니까 누르는 힘, 즉 레이디얼 포스는 무시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폭 걸쳐서 하중이 고르게 분포한다. 이때 이 페이스 윗부분이에요. 이 윗부분 끝부분에서 하중이 작용하긴 하는데 그때 전체 페이스에 고르게 하중이 작용을 한다라는 세 번째가 있고요. 마찰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필렛에서의 응력 집중 현상, 요거 응력 집중도 무시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이었다라고 했을 때 루이스가 만들어낸 식은 우리 파스칼 단위 쓰니까 이러한 식을 사용을 해요.
파스칼 단위로 표현이 되네요. 표준 치형에 대한 루이스 형상계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y축 값이 루이스 형상계수고요. 그 다음에 x축 값이 이빨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다 이거 압력각이죠. 그래서 압력각하고 그 다음에 이빨의 개수에 따라서 루이스 형상 팩터를 다시요. 루이스 형상 팩터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루이스 형상 계수 값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주시게 되면은 이 루이스 형상 계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요. 지금 힘은 뉴턴 단위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모듈이 있는데 모듈은 사실 모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치원 지름이죠. 피치원 지름, 피니언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피치원 지름입니다. 피치원 지름을 개수로 나눈 겁니다. 이빨의 개수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사실 모듈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 단위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피치원 지름이 밀리미터 단위, 이빨의 개수는 단위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B라는 건 폭입니다. 그러니까 요 폭이죠. 이빨의 폭, 기어의 두께가 되겠네요. 기어의 두께. 그러면 기어의 두께 같은 경우는 단위가 당연히 밀리미터 단위가 나와요. 그리고 y값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시그마 값이 파스칼 단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미터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밀리미터 단위를 기본 단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그냥 쓰던 대로 하게 되면은 메가 파스칼 단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집어넣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사용이 될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되죠. 기어 이빨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을 거예요. 프로프 스트렝스가 있을 겁니다. 프로프 스트렝스가 있으면은 그것을 안전계수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허용 응력이 될 거고요. 그러면 기어가 받는 응력이 허용 응력보다 작거나 같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MBY분의 FT 이게 허용 응력보다 작게 된다. 결국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기어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느냐를 판단할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안전한 거죠. 오케이. 근데 기어가 안전하느냐 안 안전하느냐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기어를 설계를 할 때 이 기어를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변수들 중에서 설계 변수가 누구냐면 B값입니다. 기어의 폭이에요. 앞에서 기어의 폭, 지난 시간에 기어의 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모듈의 한 9배에서 15배 정도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러프하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응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어의 폭을 설정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기어의 폭값은 기어의 폭은 my 허용 응력 분의 ft 그러면 기어가 받는 힘 알고요. 기어의 재질 알고요. 그 다음에 기어 이빨의 개수라든가 모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적정한 기어의 폭을 계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네요. 이번 시간에 기어 디자인, 스퍼 기어 디자인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디자인하면서 뭘 디자인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어떤 회전 속도비가 있을 때 오메가 1이라는 거고 오메가 2 지난 시간에 오메가라고 안 하고 N1이라고 N2라고 했던가요? N1이라는 거하고 N2라는 거 RPM으로 표현됐으니까 N1 RPM, N2 RPM이요. 자, 그래서 N1이라는 거하고 N2라는 RPM 혹은 오메가1이하고 오메가2라는 RPM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 이거는 인풋입니다.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어떤 것들이 주어졌냐 하면은 파워 같은 게 주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모터죠. 모터의 파워가 얼마냐? 몇 와트야? 이런 거 주어졌었어요. 그러면 그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컨스트레인트, 스페이스니까 공간이죠. 공간 구속, 공간이 얼마나 구속이 되어 있느냐. 뭐 대부분 이거는 이제 축간거리, 그렇죠? 피니언의 축이랑 그 다음에 기어의 축이랑 혹은 드라이빙 기어랑 드리븐 기어 사이의 축간거리. 혹은 전체 기어가 이렇게 있을 때 기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스페이스가 주어질 수도 있죠. 이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어느 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공간 구석, 스페이스 컨스트레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질. 재질은 무엇 때문에? 재질은 지난 시간에 고려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속도비에 대한 얘기 나왔었죠. 주어졌었죠. 파워에 대한 것도 주어졌었어요. 그 다음에 공간 구속에 대한 것도 주어졌는데 재료에 대한 얘기는 안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한 거. 프루프 스트렝스로부터 뭘 찾아야 되니까, 허용 응력 찾아야 되니까 이것으로부터 뭘 찾을 거예요? B 값을 찾을 거죠.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네 가지 변수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기어에 대한 설계 문제는, 이건 필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도 대부분은 이 네 가지 조건은 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빨의 개수, 다이어메타, 피치 다이어메타, 이빨의 개수랑 피치 다이어메타 나왔으니까 뭘 찾아요? 모듈 값 나올 수가 있겠죠. 모듈 얼마짜리를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요거 3개가 나왔으면 이 3개로부터 여기다가 플러스 파워에서 뭐가 찾아져요? 힘이 찾아지죠. FT 값이랑 FR 값이 찾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FT 값이랑 FR 값을 가지고 요게 나오는 거죠. 루이스식을 이용을 해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루이스식 이용해서 FT하고 아까 쭉 나왔었잖아요. 허용 응력, 응력값이 허용 응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응력값이 아까 나오는 MBY분의 FT였다. 이 식을 이용해서 B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이것을 이용을 해서 뭘 찾으시면 돼요? 베어링 규격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설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어진 4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거는 이빨의 개수랑 모듈이랑 모듈도 대부분 주어졌었던 것 같네요. 아마도 이 중에서 가정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어썸션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모듈을 어썸션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가정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마도 모듈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 펄스까지 구하는 거, 하중까지 구하는 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고요. 이제 거기에다 추가로 오늘 루이스식을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은 거 이어서 베어링 규격 찾는 것까지, 베어링 규격에 대한 거는 베어링 규격집이 주어지겠죠. 그렇게 나와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 있고요. 스페이스 제한이 주어졌을 때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개가 DP1하고 DP2 더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기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빨의 개수에 따라서 간섭 현상이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인데 대부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설계를 한다면 이빨의 개수에 따라서 간섭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빨의 개수를 너무 작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론상으로는 모두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이론상으로는 모두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모듈을 되게 크게 쓰면서도 직경을 작게 설계하는 거예요. 직경이 작은데 모듈을 되게 크게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요거 2개 비율이 이빨의 개수랑 그 다음에 피치 다이어미터 사이의 비율이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 이론적으로는 설계가 되지만 실제로는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터퍼런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빨끼리 간섭이 발생해서 실제로 이빨이 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거는 체크를 안 해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 인터퍼런스가 생기는 그러한 기어는요, 아예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어 카탈로그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질지 몰라도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 적용을 하지 못해요.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를 안 해보셔도 되는데요. 그냥 생각나서 체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요 조건을 한번 적용해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이 값은. 나머지 변수들은 다들 알고 있는 변수니까요. M은 모듈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지 M은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셔도 되고 안 해보셔도 되고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루이스식을 이용을 해서 요 B 값을 찾는다 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설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요, 이 디자인 스포 기어 설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축하고
그 다음에 이 기어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어셈블리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는 기어뿐만 아니라 파워 트랜스미션 엘리먼트라 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는 대부분의 동력은 다 회전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터가 있고, 그 모터하고 기어든, 지금 얘는 벨트네요. 타이밍 벨트라고 불러요. 이 벨트는 기어 이빨처럼 되어 있는데, 뭐 벨트나 체인이나 아니면 기어나 이런 것들 다들 파워 트랜스미션 엘리먼트라고 부르는데 동력 전달 요소입니다. 이 동력 전달 요소하고 축은 같이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축하고 동력 전달 요소가 같이 회전을 하도록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방법을 3가지, 4가지 정도를 제시를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 세트 스크류, 우리 이런 거 앞에서 배웠어요. 나사 단원에서 무드 나사라고 했죠. 머리가 없는 거요. 머리가 없는 나사. 이 세트 스크류를 이용해서 체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어를 예시를 들게요. 기어 이제 단면인데요. 기어를 옆에서 보시면은 이 기어의 허브 부분에, 허브예요. 기어 보스라고도 하고 혹은 허브라고도 하고, 예, 지난 시간에 강의 노트에서는 아마 허브라고 썼을 겁니다. 보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허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상관은 없어요. 이 기어 보스 혹은 기어 허브가 이런 세트 스크류를 연결하는 공간,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허브 부분에 탭을 냅니다. 암나사산을 내요. 그리고 이 암나사산을 통해서 이 세트 스크류를 연결을 해주죠. 세트 스크류의 끝부분은 평평해요. 여기 평평하니까 이런 식으로 평면하고 평면이 닿게 됩니다. 이때 이 샤프트에는 이 플랫한 페이스, 세트 스크류하고 닿을 수 있도록 표면을 가공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플랫 페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샤프트에는. 그래서 평면하고 평면이 만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하나만 있으면은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직각으로 2개가 있으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이 회전을 할 때 기어도 반드시 따라서 회전을 하죠. 헛돌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세트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기어랑 샤프트를 연결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마찰 때문에 기어가 빠지지도 않아요. 마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요, 풀려요. 모든 나사는 특징이 그거였잖아요. 풀린다. 네, 풀린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세트 스크류가 풀리면은 얘가 백래시가 생깁니다. 흔들흔들해요. 기어를 잡아서 돌리면은 살짝씩 흔들흔들합니다. 이런 식으로 백래시가 발생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방법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나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나사가 풀림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세트 스크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방법 와셔도 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본딩을 합니다. 본드를 발라줘요. 에폭시 같은 거. 에폭시 같은 본드를 발라줘서 풀리지 않도록 그러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키를 쓰는 거. 아까 세트 스크류를 쓰는 게 가장 단순한 방식이고요. 키를 사용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얘가 키예요. 키라는 건데요. 키하고 그 다음에 샤프트에 요거 이제 키 시트라고 하는데요. 자리예요. 그래서 키홈이라고 하죠. 쉽게 그냥 키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키가 놓여지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어에도 키 시트가 있어요. 키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연결하시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제 모양이, 제 얼굴이 보여서 여기 안 보이겠네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키, 얘가 샤프트, 얘가 기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키시트를 키를 사용하게 되면, 키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요, 아까 세트 스크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스가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키 같은 경우는 억지 기어 맞춤을 하기도 하거든요. 가끔씩 억지 기어 맞춤을 하게 되면 보스가 없어도 돼요. 보스나 허브가 없어도 됩니다. 뭐 이 그림에서는 보스나 허브가 그려져 있는데 얘나 없죠. 보스가 없어요. 그래도 무방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 기계요소 설계 본 교재는 키를 배우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그거를 스크류는 안 돌려고 하면 키가 이 부분이 이제 찢어진다 그런 것도 했는데 사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키가 찢어지는 현상은 보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자, 그 다음에 키랑 세트 스크류를 같이 조합하는 방식, 이 키랑 세트 스크류 같이 조합하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에요. 같이 쓰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90도로 두 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개만 사용을 하면 돼요. 이게 뭐가 좋으냐 하면요, 키를 사용하게 되면, 키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기어가 빠지거든요. 그냥 기어가 쑥 하고 빠져요. 그래서 기어를 빠지지 못하게 하려고 억지 기어 맞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찰력을 빠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억지 기어 맞춤을 하게 되면은 조립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억지 기어 맞춤을 하지 않고 그냥 보통 일반 기어 맞춤을 하면서 대신 기어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트 스크류를 위에서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축이 회전할 때, 샤프트가 회전할 때 직접적으로 샤프트가 세트 스크류를 누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세트 스크류에 가해지는 진동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트 스크류의 풀림이 적어집니다. 제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적어진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풀리긴 풀려요, 결국은.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여기는 본딩을 해야 됩니다. 에폭시를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트 스크류가 빠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을 조금 편하게 하는 거죠. 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근데 대신 잃는 게 좀 많아요. 조립은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지만 기어 허브도 있어야 되고요. 허브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허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뭐 키홈 파야 되겠네. 키홈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키를 사용할 거니까 세트 스크류 이거 탭 내야 되죠. 탭 내서 세트 스크류가 박을 수 있는 암나사선을 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스플라인이라는 것을 만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보시는 게 얘가 스플라인입니다. 우리 영상에서 아마 요거 가공하는 거 영상 봤을 거예요. 강공이 아니죠, 가공이죠. 세이퍼 이용해서 요 가공하는 거, 암나사선 내는 거, 가공하는 거 영상 봤을 텐데, 샤프트에 아예 기어처럼 이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가 샤프트인데요. 샤프트에다가 이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조합을 하는 겁니다.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랑 샤프트랑 일체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체형.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죠. 비싸서 그렇지. 가공하는데 가격이 좀 나가니까 뭐 키나 세트 스크류나 이런 걸 사용한 것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제일 확실하고요, 대신. 자, 마지막으로는 마찰로 잡아주는 건데요. 왼쪽에 보시는 거 이거는 커플링이라는 거예요. 커플링하고 샤프트를 연결하는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기어도 그렇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트여져 있어요. 여기서 볼트, 여기가 암나사선. 그러면 볼트를 조여주면은 여기가 조여지겠죠. 안에 샤프트를 넣으면 샤프트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꽉 눌릴 거예요. 이렇게 꽉 눌리니까 마찰로 샤프트를 못 움직이게 잡아주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트여져 있죠. 여기가. 그래서 샤프트가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요. 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볼트를 조여주면 꽉 눌러서 못 빠지게 하는, 그리고 같이 돌게 하는, 마찰로 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보시는 방법인데, 어떤 경우에 이런 걸 많이 쓰느냐, 부서지지 말아야 되는 경우에, 갑자기 고하중이 작용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갑자기 고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요. 아까 키나 스플라인이나 그런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빨이 부러지든가 아니면은 스플라인이나 키가 부러지든가 그러한 사태들이 발생을 해요. 급작스럽게 고하중이 가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뭐 예상치 못한 그러한 하중이 가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키가 부러지거나 스플라인이 부러지거나 기어 이빨이 나가거나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러한 마찰에 의해서 잡아주는 방식을 사용하면 고하중이 작용을 해도 그냥 미끄러지면 돼요, 안에서. 그래서 무언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계 요소 부품들이 손상되는 것,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대신 스플라인을 사용하는 게 가장 비싸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거는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결하는 방식 4가지 얘기했네요. 세트 스크류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키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키랑 세트 스콜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스플라인을 사용하는 방식, 5가지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성체를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5가지 방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 약속드린 대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진짜 지금 시간이 몇 분인지 몰라서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대략 저는 한 20분 정도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오늘 배우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설계 순서, 기어를 설계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어를 설계하게 되느냐. 결국 우리 기말 시험에서 기어 쪽에서 문제 낸다면 결국 그 설계 순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오늘 이번에 수업 시간에서 하시게 될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시겠네요. 아무래도 뭐 시험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고요. 나중에 실제로 이 기계요소 설계 수업을 필드에서 써먹어야 된다, 설계하는데 써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